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입니다. 이제 벌써 26회의 스타카토가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 제일 이제 심각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 좀 야단 좀 치려고 그러면 제가 싫으신 거죠? 제가 바다에 들어갈게요. 아니야. 추워서. 근데 반말로 하면 너 왜 반말이니 이 말을 하겠는데 또 반말은 안 쓰고 제가 싫은 거죠. 제가 바다에 들어갈게요. 춥죠. 뭐 이런 거. 두 분은 너무 진짜 만담 수준인 아무튼 너무 재밌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초대 손님을 소개 안 했네. 지금 옆에서 딴지를 걸고 계신 분은 저분이 미우신 거죠. 김성환 평론가시고 자 오늘은 훈남 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CBS 보도국의 그레고리 팩 정도의 수준인 정치부 정당팀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국회 반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재기에 성공하신 이재기 나왔다. 기자. 그렇게들 말씀들 하죠. 그러나 제 이름은 그런 재기가 아니고요. 어떤 재기요? 이슬제자에 터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슬제자? 이재기. 기본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심했나요? 우리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미우신 거죠. 저 마음에 안 들죠. 유보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뜨거워서 잠깐 이제 끊고 가야겠습니다. 자, 스타카토 제26회 두 분의 출연자와 함께 잠시 후 진행하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6회 핫 이슈 첫 번째 코너는 4월 29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입니다. 자,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 그다음에 접전 지역 이런 거는 뭐 결국 우리 정당 취재를 지휘하고 있는 이재기 기자가 시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헌재 판결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번 선거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재 판결 그 내용 핵심 내용이었던 옛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번 저희들이 짚고 넘어야 될 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하게 내세웠던 공약이 경제민주화 공약이었고 이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느꼈던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경제민주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됐냐. 제가 보건대는 거의 용도 폐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많은 선거들마다 유권자들은 그런 유사한 형태의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뭐 투표율 다 알다시피 아주 저조하게 나오는 것이죠. 해서 저는 이번 선거 역시 과거의 재보궐선거 그 범주 속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총론적으로 이번 선거가 갖는 우리가 뭔가 지켜볼 만한 의미가 무엇일지 얘기해서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거가 될 것 같은 실망감 뭐 이런 것도 있고 각 당의 전략에 대해서 뭐 굳이 전략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총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좀 접전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뭐 관악을 얘기부터 하십시다. 여기는 벌써 7번째 아마 야당이 승리했던 지역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1988년이죠. 88년 이해찬 후보가 그때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때 당선이 됐고요. 이후에 내리 5선을 했고 그다음 김희철 후보가 나갔었고 그렇죠. 그다음 지난번이고요. 이렇게 돼서 도합해서 7차례에 걸쳐서 27년 야권이 거의 독보적인 지역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 같으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정태호 후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쪽 새누리당에는 오신환 후보? 오신환 후보가 있고 그 둘 사이의 대결이면 너무 확연한 이제 표 차이가 날 거라고 봤는데 여기에 또 영원한 방랑객 정동영 후보가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국민 모임에 정동영 후보가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악은 그 서울의 호남 같은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는 야당 후보가 공천만 받으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지역구란 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후보 이 득표율을 보면은 야당이 상상을 초월하게 거의 호남 정도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득표 분포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버린 동네란 말이에요. 오신환 후보는 약한 후보거든요. 나이도 아주 젊고 지금 44세인가 그렇죠 아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냥 에이 저긴 네가 이길 수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그냥 지역구 관리해. 이랬던 지역구고 정태호 후보 입장에서는 반면에 야 이건 내가 경선만 해서 잘해서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배치다는 건 장기 집권이로 시간 문제겠다. 오늘 한 번 되면 뭐 몇 번 갈 수 있겠다. 이런 판에 정동영 이제 후보가 뛰어들면서 완전히 판이 그냥 확 그냥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선거가 본인과 본인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국민 모임의 생명 전체를 좌우할 선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국민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뭐 권유를 했다고는 하지만 관악으로 와버리니까 지금 1대5 구도. 그러니까 뭐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뭐 여권 후보긴 하지만 뭐 경쟁력이 없다고 빼면 1대5 게임이 돼버린 상황이 그렇게 됐죠. 말씀하시면 고소당할 수 있어요. 있는데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취소하고 그럼 2대5 게임으로 2대5 게임이 됐다고 이렇게. 근데 본인은 야당이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총선 때 네. 얼마나 득표를 했는지 봤더니요. 그때 이제 김희철 후보가 그 야권이 이제 분열되다시피 그랬었죠. 당시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67대 33 게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한 33 정도 먹고 네. 야당이 한 67 늘 정도 그래요. 먹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야권이 5명이서 얼마나 나눠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동영 후보가 얼마큼 먹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재기 반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뭐 전망이라기보다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권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표를 몰아줄 것인지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정태 후보 얘기로는 호남 인구가 호남 출신이 40%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호남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태 후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친노라고 분류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지난 이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잖아요. 아주 신승했단 말이죠. 사실은 박 전 후보에 대비. 그런 점에서 호남 민심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거기다가 동계가 며칠 전에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여서 뭐 거수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할 건가 말 건가?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하지 말자. 뭐 이런 결의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정태 후보한테는 참 악재다. 여러 가지로. 결국은 여권표가 문제가 아니라 야권표가 얼마나 응집되느냐 분산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여기서 핵심인 것 같고 거기에 호남계 맹주들이 좀 도와줄 거냐 뭐 정세균 씨도 있으니까 박지원 정세균 두 사람이 좀 도와줄 거냐 문제도 남아 있고 그걸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의 또 능력이긴 하죠.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 한번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선관위에 보통 선거조사들은 선관위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할 때 공표할 거냐, 공표하지 말 거냐. 이거를 이제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미공표를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순간 저는 잡혀갑니다. 근데 다녀오셔도 되는데. 왜 이러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죠? 아니. 제가 바다에 갈게요. 아니. 이게 이럴 때 원래 이렇게 삐삐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 예측 불허다. 예측 불허. 네, 돌려봤더니 예측 불허다. 예측 불허다. 예측 불허다. 예. 근데 정태 후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근데 이제 결국은 관악이라는 그 유권자의 특성으로 봤을 때 선거에 임박하면 할수록 새누리당 후보는 우리가 뽑아주면 안 되잖아라는 마음들로 결집하게 될 거다. 그때 누구를 찍었을 때 이기게 되는 거냐라고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정동영 후보 간에 서로가 지금 야당끼리 막 치고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럴 때인 거냐? 그럴 때가 아닌 거다. 저는 화살을 야당이라면은 대포를 새누리로 돌려놓고 싸워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주문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고요. 야당이라면. 여권한테도 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여권은 이번 선거의 컨셉을 좀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성격을 초창기에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상실로 만들어진 보궐선거잖아요. 근데 초창기 지나치게 종북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사실 근데 별로 안 먹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종북 얘기를 슬 빼버렸죠. 많이 뺐죠. 네, 많이 뺐죠.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관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상관없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본전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의제의 시킬 거냐. 그 전략을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랬잖아요. 네.
그 야권 연대 하지 말라고. 근데 문재인 대표도 야권 연대는 없습니다라고 당의 입장을 갖다 일단 밝힌 건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그죠? 예. 있는 것이죠. 선거전이 지금은 상당히 이제 본격화됐는데 그 전부터 문재인 대표나 그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들은 절대로 야권 연대는 없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이제 야권 연대, 그 다음에 종북 정당 이런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는 대선 때는 어차피 다 야당들이기 때문에 연대를 하게 될 거예요. 정권 교체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총선은 좀 경쟁을 해도 되겠다. 야당들이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지나치게 뭐랄까요, 한 당으로 저는 그 바람에 새정치가 정치를 못 차리고 있는 지금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렸단 말이죠. 이거는 어느 호불호와 관심 없이 관계없이 선거 때면 어차피 야권 쪽에서 되는 쪽으로 몰아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안주하기보다는 좀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정신들을 차리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관악에서 이제 광주로 가봅시다. 광주 서굴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또 장관을 지내신 천정배 씨가 여기 이제 또 다 무소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선거 판세가 장관이군요. 네, 자, 죄송합니다. 일단 광주 서구부터 지금 판세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것입니다만은 리얼미터고요. 30일자입니다. 천정배 장관이 37.2%를 얻었고 조영태 후보가 29.9,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정성 후보가 12.6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기저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광주 지역으로 취재를 보냈었고 또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좀 인상에 남는 말이 있어서 한 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전업주부고요. 48세고 김모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선거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에 보통 광주에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박빙이 될 것 같다. 천 전 장관이 한번 정신 차리라고 혼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 기저에는 이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세력 자체를 또 부인하기 싫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 천정배란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새정치연합에는 뜨거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예.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광주 분들 만나보면 호남 요즘 사람이고 진보 대체로 세력이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대안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여론이 있는 거네요. 그런 그러니까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조사를 했는데 호남 지역의 새정치연합 지지도가 45%를 못 넘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민심이다. 호남 분들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계속 니네를 찍으니까 니들이 우리를 호구로 알지, 이런 민심들이 굉장히 기저에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막상 선거 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새누리를 찍을 수는 없지. 이래서 마지못해 찍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죠. 근데 근데 그렇다고 니들이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뭐랄까요,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이 도구가 천정배 의원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정동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은 사실은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당의 정치적인 자산들이잖아요. 그렇죠. 큰 자산들이죠. 근데 어떻게 이 정치적인 자산들이 당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 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가의 이제 해석이 좀 가능할 텐데, 그런 면에서 참 제가 이 비하인드 얘기를 참 많이 알고 있지만 다 참 이렇게 까발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까발리면 또 감옥에 가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지금 김 대표께서 얘기하신 그 지점에서도 참 좀 아쉽기도 하고, 꼭 굳이 내가 아쉬울 일은 아니지만 국민 모임은 정동영 후보가 예. 명확하게 이제 의사를 표현하고 간 거지만 천정배 전 장관 정도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냥 다시 잡거나 뭔가 좀 알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아닌가요? 결국 천정배 장관이 전 장관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살아남기 좀 어려운 구도에 계속 내몰렸다. 본인이 지난번에 또 그렇게 전략 정치 행보를 공천- 좀 갈짓자로 하긴 했었죠.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지역구나 본인이 옮기면서. 그렇게 살아남기 됐지만 어려웠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결국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전략공천 배제됐잖아요. 때문에 배제된 밀려난 거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후보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새정치연합에서 계속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아마 그 새정치연합에서 후보로 선택되기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양반이 53년생들이에요. 아직까지 피가 뜨거워요. 이 양반들이 일찌감치부터 출세를 해가지고 뭐 거물이 됐지만 난 아직까지 일을 정말 하고 있고 지금부터 놀기 시작하면 깝깝한데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그 역할들이 주어지고 내가 아직도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당해서 저는 반드시 배지든 아니든 다른 형태든 간에 그런 식으로 좀 소화를 시켜주는 문화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비대위 할 때도 원내의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비대위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왜 이 사람들은 배제했느냐. 이러니까 그렇게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서운했을 거다. 아, 나는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저도 전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지난 730 재보선과 이번 재보선을 봐야 되는데 천정배 전 장관이 계속 이제 나와서 뭔가 좀 기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시를 했을 텐데 할 때마다 이제 그 지도부에서 굉장히 좀 편협하고 옹졸한 대응을 한 거 아닌가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당시에 이제 그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였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김한길 대표와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치를 친구죠, 시작했고 다 다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입니다. 예. 열린우리당 같이 이제 예. 일궈 냈던 세력들인데 그래서 그들 서로는 너무를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이번에 공천을 줄 경우에 당내 헤게모니를 잡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경쟁자로 본 거죠. 네, 경쟁적으로 본 거죠. 아마 이게 굉장히 태행적인 그런 생각의 산물로 보이는데요. 예. 이번 역시도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 새누리당이 이 새정치연합보다 나름대로 대인배인 것이 물론 이제 집권했을 때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건 늘 그랬지만 이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된 다음에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김문수 씨를 임명했잖아요. 철저하게 경쟁자기도 하고 반대 세력이란 말이죠. 걔네들이란다. 그분들은 요거 꼭 편집하지 말고 넣어야 돼. 또 김무성 대표가 전화하겠다. 저기 내가 마음에 안 들죠라고. 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아니 그분들은 그 서로가 그렇게 그 뭐랄까요 생존과 승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적대적인 그 관계를 할지라도 딱 나름대로 롤 주면서 역할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한쪽의 당 대표가 됐을 때 그 반대 진영은 우리는 이제 야당보다 더 참혹한 시절이겠구나라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숙종 시대 이후에 환국 정치가 되면서 한쪽 세력이 수청당하는 것처럼. 그런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당이라는 것에 대한 로얄티와 당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디스카운트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제 이제 야당 정치인 하나를 만났는데 상당히 낙담한 표정으로 두 사진에서 자기는 뭔가를 느꼈다. 뭐냐면 김무성 대표는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에다가 이 에이프런을 앞치마를 둘렀는데 야당 쪽에서는 보니까 재킷을 입은 채로 이것만 얼른 썼더라. 재킷 하나 벗고 말고의 성의조차 차이가 난다면 야당으로서는 참 여당이 오히려 뒤집혔다면 모를까. 야당이면 뭐 멋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정말 맛이 없어. 그건 분명하고 왜 또 이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을 못 꺼내서 그렇지 마음속에는 아마 이 생각이 다 있어. 아마 네 곳의 치열한 접전 중에서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석도 못 얻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뭔가 그 약간의 그 꺼내놓기 난감한 예측 같은 걸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가능성도 있죠. 나머지 두 곳은 인천 쪽하며 중원하며 그건 완전히 새누리당 지역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자칫하면은 광주건 이쪽 그 관악이건 얻지 못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뭐 한 표도. 근데 뭐 내석 이렇게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재보궐선거 이런 거에 우리가 과하게 의미 부여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하게 의미 부여는 하지 말자. 그런 점에서 이어붙인다면 결국 재보궐선거의 어떤 형태로 된 패배가 결국 문재인 대표에 대한 다시 되돌아가서
평가로 이제 이어지는데 과하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 그 과정을 무사히 견뎌낼 것이냐 이건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정치에서 결국 재보궐선거 4곳밖에 안 되지만 저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자리에서 여야 대표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새끼들을 당선시켜가지고 좀 더 숫자를 늘리고 이겼다는 칭찬을 듣지 이런 그렇죠. 고민을 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재인 대표와 그 주변 계신 분들이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당 지지율 제고에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의 내년에 총선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래서 로열티를 만들고 분기를 잡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지지율을 자꾸 과시를 해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당이 명확하게 바로 설 거냐에 대해서 사고해 주시면 거기에 두는 것이 좀 맞겠다. 자, 그건 아무튼 조금 판세를 더 지켜보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핫 이슈 4.29 재보선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접기로 하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6회 두 번째 핫 이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앞에 좀 얘기가 길었는데 간단하게 언론사의 동향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그 연합뉴스는 어찌 됐길래 뭐 이렇게 딱 뭐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들 일어나서 이렇게 또 태극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지난달 25일 날 이제 신임 사장으로 뉴스통신진흥위에서 이제 이사회 열고 뽑았는데 뭐 임명되자마자 현충원을 가가지고 정치인이 현충원 참배하는 거랑 똑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언론사에 남을 만한 장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닷새 뒤에 회사 앞에서 임직원 한 100여 명 모아놓고 국기 개양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그 태극기 올라갈 때까지 그러고 있고 한 20분 동안 했다 그러는데 보수신문에서 혹시 먼저 나서가지고 그러면 모를까 연합뉴스라고 하는 통신사 중립성과 보수신문도 안 하는 걸. 네, 보수신문도 안 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연합뉴스 내부에서 이건 과잉충성이다. 청와대를 향한 이거 코드 맞추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거기다가 나온 거죠. 편집국장 이 선출제도 폐지해 버렸잖아요. 그게 편집총국장제라고 하는데 원래 임면동의제. 그러니까 임명할 때도 그렇고 면할 때도 그렇고 두 개를 전부 다 기자들의 과반수 참석 3분의 2 뭐 그 가결이 있어야지 임명을 할 수 있고 면할 수 있는데 그거를 권한대행을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회사에. 네, 그럼 연합뉴스 기자들은 이제 기자가 아니라 회사원인 거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연합뉴스 이제 박 사장이 발표한 걸 보니까 인사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곧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딴 데로 보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줄 서라 이거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권력이 줄 서고 그러니까. 내 밑으로 줄 서라. 조만간에 연합뉴스 기자들이 노트북에 태극기 붙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먼저 붙이는 사람이 이제 칭찬받는 거죠. 아니 그럴까요? 지금 이게 저는 어떤 그 느낌이냐면 극우 행태잖아요. 극우 행태. 저는 애국이라는 게 저는 애국 우리나라에서 주로 애국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로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다수라는 것도 유감이지만 이 애국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선동적이면서 어떤 배제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의 애국주의라는 것들이 저질러온 만행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언론사에서 이러면 되냐는 그러면 거예요. 이 사장님은 출근하시면 그 국회에 대해서 자기 방에 걸려있는 국회 격려하고 업무 시작하고 그러는가? 글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실만 하네. 이제 뭐 사람들이 애국주의나 아니 왜 애국이 문제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 사장이 최종 사장 후보로 올라갔을 때 언론계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다. 그때 이제 그 뉴스 편집 보도에 자꾸 관여해가지고 그때 연합뉴스 기자들이 100일이 넘게 파업을 했어요. 네. 통신사가 파업하는 건 진짜 유례가 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100일 넘게 파업한다는 거는 그때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이 떡하니 임명돼서 이런 일을 벌이니까 아니 앞으로 또 정권한테 이렇게 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바라보던 김재철인 거지. 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는 건데 뉴스통신진흥회 같은 경우에도 연합뉴스가 그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를 갖고 만든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사장을 이렇게 임명해 버리면 연합뉴스가 결국은 권력이 있기에 자꾸 자유로울 수 없어진다는 얘기고. 관영통신 되는 거죠. 예, 뉴스통신진흥회 정부가 뭐 예전에 200억 원씩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럼 그만큼
뭐 AFP처럼 외국에 가가지고 국가기관 통신사로 객관적인 해외 정보들을 자꾸 국내에 쏴주고 그럼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건데 아니 나가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갖다 주고 국내에 있는 정보도 언론사에 자기들이 가공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갖다가 뉴스 서비스 해주고 지역신문 내려가면 연합뉴스 기자들이 기사가 지면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런 사안들을 보면 해외의 다른 기자들이 누가 연합뉴스를 보면서 한국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러니까 연합뉴스 독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합뉴스 사장 행태를 봤다면 이건 쟤네들 지금 낫지 하려는 거니? 이럴 만한 아마 지금 퍼포먼스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이게 더 게 무서운 사실은 거죠.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 박노왕 사장의 이 애국 코스프레가 저 이제 청와대에서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언론사가 어떤 그 관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네. 정권이 포괄적이고 권위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직 정권이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은데 이 언론사가 먼저 그렇게 튀면 참. 근데 심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특정 방송사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명박씨 방송 있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망가뜨려놨는지 재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처리가 안 된다. 재처리가 안 돼. 명박씨 방송까지 얘기가 나간데 자 이제 화제를 바꿔서 그 옆 동네 방송 김비서. 김비서 방송도 잠깐 얘기를 하십시다. 여기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베 기자라고 흔히 부릅니다만 정식 기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4월 그 1일자로. 구성원들이 그래갖고 지금 절대 안 될 일인데 왜 차라리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그 인사발령 소식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만우절 비스무리한 행태의 보도를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했잖아요. 또 그 회사가. 근데 이 지금 회사에서 입장에서는 뭐 사규가 없다 그러는데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의 명예에 심각한 그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회사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네, 더군다나 항상 그런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도 내쫓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정현주 사장 같은 사람 그렇게 내쫓김을 당하고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중에 무죄 판결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사장도 내쫓았는데 왜 일개 기자 하나를 정리를 못하냐는 거죠. 그 비교를 하자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스킨헤드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기자로. 그런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좀 일베가 극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여성 혐오라든가 뭐 이런 다문화 사회 예. 그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 그렇고 문제의 핵심은 KBS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만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KBS라든가 연합뉴스는 그냥 일반 다른 매체 기자들이 볼 때는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다른 데서 조금 더 선정적으로 가더라도 덜 선정적이어야 하고 다른 데가 조금 편향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더 편향적으로 갈 때도 조금 덜 가고 근데 그렇게 해줘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데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편향돼 있는 기자가 들어가서 제대로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일베 회원입니다. 여성이 생리휴가 가려면 생리대를 부장한테 확인시킨 다음에 가라. 당일날 생리대를. 네. 이렇게 글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KBS를 바라보면서 저기도 내가 들어가서 일할 만한 직장이네.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KBS는 엄청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우리 와도 일을 해도 되겠어요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이건 KBS 구성원들이 그 해석하기 뒤로 어려워요.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입사 면접할 때 그 애국가 4절 불러봐라. 이기상과 이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네. 이렇게 부르니까는 그 부른 대로 할 자신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에 종북 좌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저는 그런 선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뽑힐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게 본질이다 오히려.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계속 그러려고 자리를 갖다 계속 옮겨가면서 승진하려고 사랑받으려고 정권에 자발적 충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만 골라 뽑는 것 이거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친구가 뽑힐 수밖에 없었을 거다. 면접 점수에서 얼마나 점수를 잘 받았을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이런 데다가 우리가 시청률을 내야 돼요? 자 마무리 시청률 내야 될까요? 김상학 평론가. 이거 아니, 진품이- KBS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자 기분 나빠할 것 같긴 한데. 이 기자 이 녀석 이거 진품 명품에 저기 출연시켜서 짝퉁이라는 걸 꼭 증명시켜야 되는 거냐고 이거. 아무튼 저널즘에 관한 얘기로 2부를 이제 구성해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아까 제가 뭐
우물물, 강물 얘기했습니다만은 진짜 우물물은 우물물로 가능한 한 우물물은 더 깨끗한 샘물처럼 맑게 이건 함께 보호해줘야 될 물이죠. 이게 결국 강물, 우물물 섞여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라고 하는 것 뭐 아주 작은 양이지만 정말 그만큼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국가의 기관으로 두 기둥인데 하나는 KBS, 하나는 연합뉴스, 이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불리게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논의를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스타카토 26회 끝에가 조금 흥분하면서 끝났습니다만은 흥분 안 하게 됐습니까 지금? KBS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해드리고 연합뉴스는 너무 그러지 마시기를 당부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